사무장이 그 팀을 들고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수임료만 받고 내 사건이 접수조차 안 되거나 그냥 기각되고 방치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.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. 젠틀한 싸움 딱 유익상 변호사입니다. 지난번에 회생 사무실, 도산 전문 사무실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런 사무실은 위험하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그런 사무실 피해야 되는 건 알겠다. 근데 그렇게 안 좋은 사무실이고 위험한 사무실인 거는 상담 단계에서 어떻게 하냐. 결국 수임해서 돈 내고 사건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.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그 수임 단계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그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지를 고민해봤거든요.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도산 분야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의 사무실이 있다고 봅니다.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법원에 부당한 보전 권고, 그거에 맞서 싸워줄 수 있는 사무실. 법원이 내리는 보전 권고도 항상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게 변제금을 올려라, 기간을 늘려라 라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. 가장 좋은 사무실의 유형일 것 같고, 두 번째로는 변호사가 관리는 하지만 사건을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는 않고 대부분은 이제 직원들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사무실. 여기는 내 사건은 완전 접수가 안 되거나 기각되거나 망가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. 다만 월 150만 원 갚을 게 뭐 180만 원으로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변제금이 좀 늘어날 수는 있어서 의뢰인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결론이 나는 거는 좀 아닐 수는 있겠죠. 그리고 이제 3번째 사무실이 피해야 되는 최악의 사무실인데, 변호사는 말 그대로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사건 처리나 업무는 사무장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무실. 변호사가 어떤 사건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사무장한테 매출에 따라서 그냥 몇 프로 지급받고 끝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데는 위험한 게 사무장이 그 팀을 들고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수임료만 받고 내 사건이 접수조차 안 되거나 그냥 기각되고 방치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선임해가지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수임료는 수임료대로 날리고 경제적 재기의 시기는 늦어지는 최악의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변호사는 명의를 복수의 사무장에게 빌려줄 수 있는 건가요? 네.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산 전문이다. 저는 그냥 부동산 소송을 하는 게 디폴트예요. 제 명의는 해서 도산 팀은 따로 있으니까 도산 사무장들 1팀, 2팀, 3팀, 4팀 놓고 이 사람들이 사건 진행해서 월 매출 얼마 나왔으면 거기서 이제 저한테 떼주겠죠. 여기서 이제 변호사와 관계가 틀어지거나 정산이 잘못되거나 하면 이 팀을 들고 옮기는 거예요, 사무실을. 피해는 오로지 의뢰인이 보겠네요. 네. 기각돼서 다시 그냥 재신청하면 너무 간단한 사건인데 의뢰인은 그렇게 당해버리니까 이거를 변호사 이름 걸고 하는데도 이 모양인데 누굴 믿겠냐 싶은 거예요. 위험한 사무실을 어떻게 피하냐, 이 부분이 이제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,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브로커 사무실 조심해라, 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실 조심해라, 그럼에도 우리 사무실은 직접 변호사가 운영하고 관리한다, 이렇게 다 광고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사실 그렇게 광고하고 홍보하고 있는 사무실조차 대부분은 변호사가 관여하지 않거나 사무장이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들도 꽤 있거든요. 저도 지금 뭐 제가 영상으로 저희 사무실은 정말 잘합니다, 의뢰인들한테 최저 변제금 맞춰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의견서도 내고 뭐 싸워드립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한 번만 의심을 해보시면 저희 직원이나 사무장들이 대본 써준 거를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. 도산 법리를 하나도 모르면서. 그러면 수임하기 전 단계에 어떻게 이런 위험한 사무실들을 걸을 수 있는 거냐를 제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. 방법은 한 가지이지 않을까. 그 사무실을 직접 방문을 해서 변호사를 만나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보시라. 물론 저도 초기 수임 단계에서 제가 100% 모든 전화를 다 드리고 의뢰인들하고 모든 상담을 진행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변호사하고 연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제 명함 드리고 제 번호 알려드리고 직접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찾아오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상담을 드리거든요.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 이름을 보고서 사건을 맡기는데 변호사하고 연락이 안 된다? 변호사하고 연락할 소통 창구 자체가 아예 막혀있다?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원래는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시고 변호사와 처음부터 끝까지 대면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보통 아무리 길어도 30분 정도면은 대부분의 사건 처리 절차나 흐름, 사건이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큰 틀은 나오거든요. 그런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이런 사무실도 있어요. 변호사님이 만나주기는 해. 근데 한 5분 정도, 오셨어요, 제 영상 잘 보셨죠? 저희 사건이 잘합니다. 구체적인 건 상담실장님하고, 아니면 상담실장 사무장 상담하고
마지막에 한 5분, 10분 계약서 갖고 와서 상담 잘 들으셨죠? 저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. 이렇게 이제 꼼수를 쓰면서 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한다라고 하는 사무실들도 있는데 그런 사무실들은 좀 주의하시거나 의뢰인분들께서 잘 판단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를 조금 중점적으로 좀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아봐야 될까요? 기본적으로는 의뢰인들께서 잘 궁금하신 거를 여쭤보고 확인하시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회생을 진행하신다고 한다면 나 얼마 갚아야 됩니까? 몇 개월 갚아야 될 것 같습니까? 2년 전에 제가 뭐 재산 판 거 있는데 이거 때문에 안 되진 않습니까? 이런 게 궁금하시잖아요. 그럼 거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집약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. 월 변제금이 얼마로 예상되고 당신 말한 거 기준으로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만 과거 계좌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, 재산 처분 내역들이 반영이 돼서 부당한 것으로 만약에 법원이 판단을 한다면 법리적 해석에 따라서 변제 기간이 늘어나거나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이런 정도의 프로세스로 간다면 20-30분 정도 사건의 향방이나 흐름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어느 정도 충분히 검증하실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. 어떤 사무실을 피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 상담만으로도 충분한 신뢰가 쌓이고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이다 생각 드시면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런데 불안해서 알아보고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런 사무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막 취소하고 저희 사무실로 다시 수임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서 말씀드리면 한 번쯤은 방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.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